안녕하세요, 보라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좀 뜨거운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 저는 이제 관심이 없다가 한 2, 3년 새에 네. 억지로 생겼습니다. 왜 억지로? 아니, 안 생기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너무 뭐예요? 힘들었어요. 네. 지금 부동산이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화두잖아요, 지금 사회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모시는 분은 이제 이 책의 저자. 저희도 오늘 이분을 모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어떻게 저희가 모셨을까? 우리가 잘해서? 네. 김학렬 소장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김학렬 소장님. 진짜 방송으로만 계속 뵙다가 이렇게 실물로 뵈니까 너무 저는 연예인 뵙는 것 같고 별로죠. 아니, 아니 생각보다 되게 예. 호소리 하세요. 네, 저 방송은 이제 좀 다르게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 연예인들이 살을 빼는 이유가 아마 좀 부어 보이긴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실물이 훨씬 더 스마트하십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기 소개 그래도 조금만 해주시면. 네네. 네. 저는 지금 현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에서 소장 역할을 맡고 있고요. 그 전에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부동산조사 팀장 한 20년 했었고, 그 전에는 한 대기업에서 롯데, LG 생활 4년 했으니까 지금 월급제기로는 25년 차 활동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제가 뭐 투자자, 내지는 전업 강사, 작가 이런 걸로 알고 계신데 대외적으로 하는 활동들은 제 하는 일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일들이고요. 보여드리는 게 그런 것들이니까 네. 저는 이제 리서치관 연구원입니다. 20년째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업 강사가 아닙니다. 저는 연구원이고요. 대외적인 활동들은 일부 활동, 개인적인 활동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요청을 사전에 드렸습니다. 좀 가볍게 저희 불인이들이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조금 포인트. 강연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마침 또 이제 준비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한번 강연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 김학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오를 곳은 오른다. 이 책에서 핵심 내용들 7장면 뽑아서 15분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규제가 굉장히 심해요. 심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가 있는데요. 오히려 다주택자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팔 것인지 말 것인지만 결정하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그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뭐 더 투자할 것이 없다는 것들이 문제이긴 하겠죠. 근데 지금 제가 답답한 거는 무주택자들이나 1주택자들이 더 위축돼 계신다는 거예요. 특히 무주택자들이 굉장히 위축돼 계신데 뭘 해야 될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마 또 샀는데 빠지진 않을까, 살 수는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계속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내가 가진 돈은 없고 내가 가진 돈은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만 이제 오늘 드리는 조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무주택자, 1주택자 분들한테만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딱 3가지 포인트만 정리해 볼게요. 제가 뭐 강의도 많이 하고 칼럼도 많이 쓰고 책도 많이 썼지만 여러 가지 입지 설명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자리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자리 지역에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일자리 지역은 대부분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그 일자리랑 연결된 광역 교통망이 있는 지역들, 지금 있거나 있을 지역들 있죠. 공사하고 있는 구간들, 그런 지역에 초역세권 부지들만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설명드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냥 교통망이 아니라 일자리랑 연결된 교통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일자리가 서울에 많잖아요. 특히 강남권에 많고 여의도에 많고 종로구 중구에 많을 텐데 이런 일자리랑 연결되지 않은 다른 역세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는 우이신설 경전철 이런 것들은 좀 수요가 좀 떨어지고요. 수도권 노선 중에서는 수인선이 있어요. 수원 인천 노선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서울에 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 노선은 아니라는 것들이죠. 아무튼 서울에 있는 강남권, 종로구 중구, 여의도랑 연결되는 일자리 노선들은 주목해야 된다. 지금이든 나중이든 그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을 곳들은요. 향후에도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집이 부족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좋아하는 입지, 내가 살아야 되는 입지의 양질의 주택들은 부족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필요한 입지의 주택들은 계속 올라갈 것인데 그렇지 않은 입지의 아파트들이나 주택들 같은 경우는 오르지 않을 수도 있고요. 솔직히 더 말씀드리면은 안 오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분리하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제가 딱 7개 지역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만으로도 미래 가치가 확보된 지역들이 7개 지역이 있을 텐데
일단 강남구가 그렇고요. 강남구를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강남구를 통해서 어떤 지역을 봐야 될지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용산구 말씀드립니다. 용산구를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용산구를 통해서 어떤 지역들을 보아야 되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영등포구, 강서구, 성남시, 고양시, 세종시 이렇게 해서 총 7개의 지역이고요. 이 입지들의 얘기들은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먼저 첫 번째 소개드렸던 강남구일 텐데요. 강남구를 한 줄로 설명해라. 책에도 한 줄 설명이 2줄씩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최강 호재 지역입니다. 제가 제일 큰 호재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일자리가 증가하는지. 그리고 제일 많이 일자리가 증가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강남구가 제일 비싼 이유가 일자리가 제일 많기 때문일 텐데 지금도 제일 많은데 앞으로 생길 일자리도 제일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바로 저 가운데 있는 현대자동차그룹 GBC 건물입니다. 105층짜리 건물이 들어서는데요. 그럼 삼성동에 일자리가 많으냐라고 했을 때 많죠. 일단 고층 빌딩에 층층이 다 사람들이 밀집도가 높을 거잖아요. 그럼 거기가 왜 많은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지방에 공장들이 많죠. 공장들은요 한 5,000평 돼도 직원들이 몇십 명 안 돼요. 근데 서울에서 5,000평이면요 몇천 명이 근무합니다. 어떤 차이인 줄 아시겠죠? 결국은 이런 밀집도가 높은데 고층 빌딩 같은 경우는 층층이 수백 명이 근무한다는 얘기죠. 요 바로 다음 정거장이 잠실역인데 잠실역에 가면 롯데 월드타워가 있어요. 월드타워가 있는데 롯데타워 월드타워가 총 10,000명이 근무합니다. 근데 연면적으로 따지게 되면요 롯데 월드타워보다 여기 삼성동에 있는 GBC가 3배가 더 크거든요. 그러면은 산술적으로 30,000명이 근무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30,000명이 다 근무는 안 하겠죠. 조금 더 널널하게 쓸 테니까. 거기는 상업적이고 오피스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롯데 월드타워보다는 월등히 많은 인구가 근무를 할 거라는 얘기고요. 그게 끝이 아니죠. 바로 앞에 있는 영동대로 복합개발. 삼성역에서 봉은사역까지 지하 7층으로 파서요. 거기다가 복합 환승센터 기타 등등해서 엄청나게 많은 또 상업시설을 넣습니다. 10,000명 전후가 상주할 거고요. 그게 끝이 아니죠. 바로 뒤편에 잠실 종합운동장부지 마이스를 개발합니다. 저기도 5,000명 이상이 상주를 할 거라고 해요. 그럼 어림잡아도 5만 명 정도가 생기는데 이게 삼성동 전체 일자리 숫자보다는 적지만 한 개 블럭이에요. 한 개 블럭에 5만 명이 근무한다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은 5만 명이면요 지방 군 인구로 따지기 때문에 3개 군 인구예요. 예, 그렇죠. 국회의원이 2-3명이 여기서 국회의원도 뽑을 수 있는 인구라고요. 예, 그렇게 보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 정도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정부에서는 토지거래 허가 교육을 바꾸는 겁니다. 실수요층들도 고만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돈이 있으신 분들은요 주저하지 말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저희처럼 중산층 이하 계층들은 여기로 출퇴근할 수 있는 광역 교통망이 있는 지금은 2호선 지나죠, 9호선 지나죠, 신분당선 지나잖아요. 근데 요거 역세권 플러스 향후에 생길 역세권 부지들이 있습니다. GTX-A, GTX-C가 있고요. 위례 신사선이 있을 것 같고요. 기타 등등 노선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 또 버스들도 많이 올 거거든요. 예, 그런 노선들의 좀 주요 정류장이나 역세권 부지들을 향후 10년 동안에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두고요. 잊어먹으세요. 투자 안 하셔도 됩니다. 결국은 보금자리를 이런 역세권 입지로 마련하시게 되면요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들이고 지금 가치보다 무조건 미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입지는요 용산입니다. 용산도 마찬가지로 일자리 입지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강남구에 일자리가 많은 것들은 다 아는 일이고 GBC에 일자리가 들어오고 있는 것들도 이미 다 확정됐고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럼 용산은 뭐냐? 용산은 뭐 동부이천동이나 한남뉴타운 말고 또 있느냐? 뭐 용산공원이 정말 일자리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데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메인은 용산 국립공원도 아니고 한남뉴타운도 아니고 동부이천동도 아니에요. 뭐냐면요 서울역부터 용산역까지가 특별관리구역입니다. 특별관리구역은 뭐냐면 상업지역이죠. 저기는 50층 이상 오피스 건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입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남역부터 삼성역까지 테헤란로가 있잖아요. 그런 오피스 빌딩 숲이 쫙 들어갈 겁니다. 언제부터? 미군 부대가 완전 철수한 다음부터 한 3년 정도 후부터는 시작을 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지역이 용산역 뒤편에 있는 용산국제무지구잖아요. 여기다가 원래 물방울 모양의 150층짜리 건물을 짓기로 했죠. 아까 GBC 건물이 롯데 월드타워보다 3배 크다고 했는데 여기 150층짜리 건물은요 GBC보다 5배가 더 큽니다. 상상하시겠죠? 결국은 여기는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많이 만들 수 있는 입지입니다. 근데 여기만 끝이 아니라 이 한강대로가 다 일자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왜 안 개발했느냐? 미군 때문에 안 했잖아요. 예, 미군 이제 없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겠지만 서울역부터 용산역, 노량진역까지는 지상철들을 다 지하로 지중화할 계획도 있습니다. 서울시장국에 나와 있는데
언제부터 착공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도 계획까지 시너지를 주게 되면 일자리 지금보다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죠. 지하철로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일자리는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죠. 결국은 여기에 들어올 일자리들이로 출근할 사람들이 어디에 살 것이냐. 당연히 용산은 기본적으로 좋겠죠. 뭐 동부이천동, 서빙고동, 한남동은 좋을 텐데 많지 않아요. 여기는 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용산구로 출퇴근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를 보시면 좋겠다. 일단은 광역교통망 중에서는 GTX-B가 생길 예정이고요. 신분당선 북부 연장이 지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경의중앙선 지금 지나가고 있고 1호선 지나가고 있고 4호선 지나가고 있고 6호선 지나가고 있죠. 이렇게 역세권 부지들도 지금부터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1번 강남구는요.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 아마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 다 완공이 끝날 것 같고요. 용산구는 향후 5년부터 향후 20년 동안 계속 일자리가 생길 그런 지역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 다 책에 나온 사진들입니다. 네, 책 사시면 다 이런 거 보실 수 있어요. 네, 세 번째는 교통 호재가 직결된 곳인데요. 근데 당장 지금 강남구라든지 용산구는 좀 가시화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확정은 돼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리는데 영등포구는 지금 가시화가 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도 여의도에 일자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는 대한민국의 최고 일자리입니다. 왜요? 금융권이잖아요.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9호선을 만든 이유랑 5호선을 만든 이유를 아세요? 그러니까 5호선은요 강북 지역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강북에 있는 대기업들이 90년대 때 그때 강북에 다 많았으니까 여의도에 돈 빌리러 온 겁니다. 교통 길이 막히면 전철 타고 오려고. 그래서 5호선을 만들었던 것들이었고요. 지금은 다 대기업들이 강남으로 갔잖아요. 9호선 타고 여의도 오려고 9호선 만든 것들이거든요. 실제 사례입니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5호선과 9호선이 여기를 지날 만큼 그렇게 금융의 허브일 텐데 이 허브에다가 지금 계속 만들죠. 뭘 만듭니까? 신림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착공을 했고요. 이거는 2021년에 개통이 됩니다. 2년도 안 남았습니다. 이거 개통되게 되면은 여의도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입지들인데 지금까지 가격이 쌌던 곳들만 지나갑니다. 관악구 지나갑니다. 노도관 금강구가 서울에서 제일 싼 지역일 텐데 금강구 중에 관악구도 하나의 호재가 생긴 것들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들은 지금 당장 생길 역들이 2년 안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세권 부지의 좋은 아파트들은 지금도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신안산선도 공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신안산선 역세권 부지들도 여의도까지 혹은 그 전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등포구는요 이렇게 신림선과 신안산선이라고 하는 교통 호재가 가시권 안에 개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입주하셔도 거의 몇 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말씀드리고 싶었네요. 네 번째는 이제 강서구입니다. 서울에서 시세는 중위권인데요. 그 위상만큼은 거의 중상위권이라고 봐도 되는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마곡지구 입지 하나로 끝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냐면은 지금 서울에는 일자리가 증가하는 데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강남 GBC밖에 없는데 그것도 한 개 기업이거든요. 여기 있는데 대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직 반밖에 안 들어왔어요. 반이 더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곡지구 호재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마곡지구가 있는 강서구는 물론이고요. 그 에워싸고 있는 구들이 있습니다. 양천구 당연히 좋죠. 목동 아파트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뭐 경기도 좋습니다. 부천도 좋고요. 또 인천 서구도 좋고요. 고양시도 좋고 마포구도 좋습니다. 결국 마곡지구로 출퇴근할 수 있는 입지들 자동차도 좋고요. 전철도 좋을 테니까 그런 입지들 같은 경우에서 좀 양질의 새 아파트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요. 지금도 들어가셔도 가격이 빠지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마 이 주변 지역에서 제일 싼 지역이 김포시하고 고양시일 텐데 김포시와 고양시 중에서 이 지역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입지라고 하면은 버스가 다니거나 전철이 다닌다고 하면은 괜찮은 입지입니다. 뭐 자동차 타고 다니시는 분한테 더 좋은 입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곡 입지구가 지금도 더 들어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경기도 지역인데요. 성남시입니다. 성남시일 텐데요. 성남시도 여러 가지 드릴 설명은 되게 많습니다. 책에는 30페이지에 걸쳐 설명을 했는데 여기 딱 한 장만 설명할게요.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어요. 제1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는데 거기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요. 우리가 정말 다니고 싶은 기업들만 있습니다. 뭐 네이버, 안철수 연구소, 넥센,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런 양질의 기업들이 7만 8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7만 8천 명이라고 하면요. 3인 가족이라 하더라도 거의 24만 명. 그다음에 4인 가족이면 32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인구 수요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분당이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판교가 비싼 이유가 위례신도시가 비싼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한 배드타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판교 테크노밸리 1만 가지고도 수요가 더 많은데 2랑 3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규모는 제1 판교 테크노밸리랑 똑같은 규모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 지금까지 옆에 있던 지금 이것 때문에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다 먹여 살렸는데 그만큼 또 필요한 거죠. 공급 물량이 되게 필요해야 되는데 지금 신규로 공급하는 물량이 없어요. 하남 교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3기 신도시를 배정하는데 3기 신도시는 다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서부권에 다 배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정작 많이 배정해야 될 동남권에는 하남 교산 신도시에 32,000 가구만 분양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78,000명이 입주하는데 32,000명 2차 가구가 들어가면은 당연히 부족하겠죠. 한 30만 가구를 넣어야 되는데 3만 가구밖에 못 넣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향후에 가격이 올라갈 것이 폭등할 것들이 보이는 입지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자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광역교통망도 많이 들어갑니다. GTX-A도 들어가고요. KTX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위례 트램도 들어가고요. 아무튼 여기도 좀 광역교통망들이 한 6개가 지금 공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결국 그래서 이 판교 테크노밸리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모든 교통망 호재 지역들은 눈여겨봐야 된다. 예, 그런 말씀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일 텐데요. 그러니까 과천, 성담, 하남, 광명 이 4개 지는 시세가 높은 지역이 맞는데 고양시는 중위권 지역인데 제가 왜 넣냐면요. 이거 가지고 케이스 스타디를 하셔야 돼요. 지금 고양시에는 일산 서구, 일산 동구, 덕양구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원래 일산 서구, 일산 동구가 압도적으로 비쌌어요. 덕양구보다 2배 이상 비쌌는데 지금은 덕양구가 따라갔거든요. 그 이유가 덕양구에는 제가 말씀드린 교통 호재, 일자리 호재, 새 아파트 호재가 몰렸던 반면 일산 서구랑 일산 동구는 지금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산 서구, 일산 동구는 조금 경제적인 저하된 상태에서 덕양구가 치고 올라가서 동률이 됐고요. 앞으로 이 수세대로 가게 되면은 덕양구가 역전할 겁니다. 덕양구는 아직 호재가 남아있거든요. 여러 가지 창릉 신도시도 있고. 근데 지금 일산 서구, 일산 동구에도 하나의 희망이 생긴 게 일산 테크노밸리가 생깁니다. 물론 많지는 않아요, 일자리가 판교처럼. 근데 일단 일자리가 생겼다는 게 중요한 것들이고 킨텍스에 계속 일자리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지금 킨텍스 주변에 있는 일자리로 출퇴근할 수 있는 입지들 같은 경우는 호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킨텍스 주변에 8개 단지가 새로 입주를 했는데 고양시 통틀어서 일산 서구, 일산 동구, 덕양구 통틀어서 제일 비쌉니다. 평당 4,000 정도 되고 있어요. 많이 올랐죠. 결국 그래서 일산이라는 신도시는 입지가 좋구나, 내 집들이 낡았구나. 근데 지금 일자리가 들어가고 새 아파트가 들어가면 올라가는 문화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그 조건, 일자리랑 새 아파트랑 교통망이 좋은 입지들은 지금도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다행히 고양시는 아직도 쌉니다. 특히 덕양구 같은 경우는 평당 1,000만 원대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킨텍스가 한 4천까지 가는 걸 보면요, 덕양구도 4천만 원짜리까지 갈 수 있다는 확신들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죠. 특히 대곡역 같은 경우는 지금 대곡 요새권 일자리가 왕창 들어가는 지역 중에 하나고요. 여기 GTX-A도 들어오고요. 소사 원시선도 위로 올라오고요. 아무튼 지금 전철역 들어올 게 3개, 그다음에 또 광역교통망, 광역 산책센터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지역 갈 수 있는 호재 지역이기 때문에 고양시도 이렇게 일자리, 교통망, 새 아파트 호재가 몰려있는 지역들은 눈여겨봐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일 텐데요. 세종시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세종시를 몰라요. 근데 저는 이제 한국갤럽 있을 때부터 세종시,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 여기를 같이 국토교통부나 LH공사랑 같이 조사를 많이 했죠. 수요조사를. 허벌판 일때부터 수요조사를 했었고 어떻게 개발해야 될 조사를 했었기 때문에 여기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잖아요. 2010년도에 처음 분양을 합니다. 천마을 분양을 하는데 평당 580만 원이었는데 완전 미분양이 났어요. 그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가 한 5년이 지난 2015년도 이후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실수요를 하기 위해서 막 이사를 옵니다. 지금은 그래서 계속 실수요가 싶으신 분들이 이사를 오는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절대적인 위상을 갖고 있는 강남구도요, 처음부터 인기가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1975년도에 강남구가 처음 런칭이 되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잘 나가는 강남구가 된 것은 1990년대부터거든요. 20년이 걸렸던 얘기죠. 세종시도 초반에 인기가 없다가 한 10년 정도 가까이 되니까 이제부터, 특히 이제 올해부터 관심이 좀 높아졌었고요. 지금 주변에서 이사를 막 옵니다. 지금 밑에 있는 대전에서, 청주에서, 천안에서, 공주에서 이사를 오는데 그 이유는 10년 전에 세종시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말 좋은 시설들이 꽉 차 있거든요. 아파트도 많고 학교도 잘 갖춰져 있고 학원가도 들어와 있고 쇼핑시설도 들어와 있고 뭐 영화관도 들어와 있고 도로도 잘 돼 있고, 그다음에 또 KTX나 ITX도 지금 넣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세종고속도로도 짓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 온갖 특혜를 줘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특혜를 줄 수밖에 없는 게 특별시예요. 그 특별시의 의미 뭐냐면요, 광역시나 일반 도지역은 특혜를 못 줍니다. 특혜를 주게 되면 특혜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서울시하고 세종시에 정부에서 뭐 개발을 하는 것들은요,
일반적인 행위예요. 전체적인 국가 행정을 하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세종시의 여러 가지 특혜가 오는 것들은 여기서 원만하게 행정 해결을 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시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혜들이 발현될 까지는 세종시가 성장할 텐데 지금 세종시의 인구가 32만이에요. 5만 명을 출발해서 지금 불과 8년 만에 32만이 됐거든요. 근데 세종시의 최종 목표는 80만입니다. 아직 반도 안 온 거죠. 그러면 뭘로 채울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정부 청사도 반밖에 안 왔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라든지 국회의사당이라든지 대법원이 내려오게 되면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다 내려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협력업체까지 따지게 되면 또 한 몇천 명은 또 내려오겠죠? 그게 끝이 아니라 저는 더 관심 있게 보는 게 뭐냐면 산업단지예요. 세종시는요, 산업단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종시와 청주 사이에, 세종시의 천안 사이에, 세종시와 대전 사이가 다 산업벨트입니다. 원래.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벨트가 지금도 많지만 점점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산업벨트와 공공기관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증가하는 일자리만 보더라도 여기는 80만까지 그냥 너건이 갈 수밖에 없는 입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살짝 조정이 된다 하다 또 올라갈 겁니다. 결국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제 충청권의 맹주로서 거의 강남구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보시면은 세종시에서도 굉장히 미래 가치를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7개 지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지금 여러 가지 규제랑 대출이 올라가고 뭐 혼란스러운데 다 주택자들한테만 규제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무주택자라 하면은 그냥 집을 사시면 되고요. 1주택자라고 하면요, 이 시기에 오히려 좋은 입지, 좋은 상품으로 이사 가시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특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